안녕하세요. 소라소리의 성우 윤소라입니다. 음식은 함께 먹는다는 행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감정을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거기에 술이 더해지면은 그 관계에 새로운 모양의 연결고리가 또 생길 테고요. 이번 작품은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많아도 맛없는 안주는 없다는 권여선 작가의 술을 위한 안주 이야기, 술꾼들의 모국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안주를 골랐을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만두다운 만두. 세상에 만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어떤 음식이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데도 그게 만두인 경우에 한해서는 내 이해력이 딱 정지하고 만다. 어떻게 만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판되는 냉동만두나 포장마차에서 파는 속에 한 티스푼 정도밖에 안 들어간 피투성이 만두밖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다. 집에서 빚은 만두나 장인이 만들어 파는 수제 만두를 못 먹어본 사람이 틀림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만두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나는 단호하다. 기본적으로 만두는 매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만두가 맛없어지기 위해선 굉장히 만두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 이건 꼭 만두의 맛과 만두에 대한 열광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기도 하다. 대학 다닐 때였다. 어느 봄날 나는 좀처럼 하지 않던 공부를 하고 늦은 저녁에 도서관을 나왔다. 적당히 고요하고 적당히 피로한 그런 강아지 풀 같은 기분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공부라는 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도서관 입구에서 두 명의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들 역시 좀처럼 하지 않던 공부를 하고 나오는 참인 것 같았다. 술집이라면 몰라도 도서관 입구에서 만나다니. 우리는 각자의 눈을 의심하며 놀라움을 교환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보람찬 하루를 보낸 자들의 유쾌를 잔뜩 과시하면서 교정을 걸어 내려왔다. 교문쯤에 도착했을 때 한 선배가 "그럼 우리 출출한데?" 하고 말머리를 따자 다른 선배가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소곳이 기다렸다. "만두나 먹으러 갈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만두 하면 또 왕짱구지." 나는 그들을 도서관 앞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놀라는 한편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사로잡혔다. 당장 술집에 달려가 술을 퍼마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보람찬 하루를 보낸 후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다고? 왕짱구에서 만두를? 물론 나는 만두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은 좀처럼 하지 않던 공부를 해서 그런지 머리도 묵직한 데다 목도 칼칼했기에 시원한 막걸리나 맥주 같은 게 먹고 싶었다. 그런데 분식집이라니. 나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선배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자들이 좀처럼 하지 않던 공부를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시 선배들은 선배들이었다. 괜히 화투쳐서 선배가 된 게 아니었다.
왕짱구 분식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한 선배가 큰 소리로 찐만두 3인분을 시키더니 다른 선배에게 물었다. 일단 시작은 시원한 막걸리로 하는 게 어때? 좋아. 막걸리부터 일잔 하고 소주는 그 다음에 먹자고. 다른 선배가 흔쾌히 동의했다. 멋진 선배님들이시여. 분식집에서도 술을 파는 줄 몰랐던 이 어리석은 후배를 용서하시길. 왕짱구 분식의 주인 부부는 역할을 나누어 아저씨는 만두를 빚고 아주머니는 만두를 쪘다. 아저씨는 밀가루 반죽을 가래떡처럼 길게 만들어 칼로 적당하게 토막을 내놓았다. 그리고 한 토막의 반죽을 작은 밀대로 슬쩍 밀어 동그랗고 얇게 만든 다음 숟가락으로 만두소를 떠넣고 어물쩍 주름을 잡아 만두를 빚었는데 그 시간이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슬쩍, 쓱, 어물쩍. 그러면 끝이었다. 불필요한 손놀림은 전혀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 양손이 예술적으로 재빠르게 조응하는지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만두 하나를 먹는 동안 아저씨는 10개가 넘는 만두를 빚었다. 그런데 이건 뭐 아주머니의 손놀림도 남편 못지 않았다. 흰 면보를 씌운 커다란 솥에 만두를 찌는데 한 솥에 거의 100여 개의 만두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솥뚜껑을 열면 만두가 매스게임을 하는 아이들처럼 딱딱 줄을 맞춰 둥글게 도열해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 뜨거운 만두를 한 번에 5개씩 만두기를 모아 잡아 접시에 번개같이 얹었다. 얹으면서 어떤 요령을 부리는지 접시에 얹힌 만두는 서로 붙지 않도록 정확히 1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다. 왕짱구 분식의 만두는 길쭉하니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크기로 얇고 쫄깃한 피 속에 고기와 야채가 들어있고 씹으면 뜨거운 육즙이 살짝 배어나오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힌 만두였다. 그날 선배들은 만두를 인원수에 맞게 3의 배수로 준비했고 우리는 도합 12인분의 만두를 먹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2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 선배들의 대분 같은 뜻을 참새같이 방정맞은 내 생각으로 섣불리 재단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만두는 더할 나위 없이 술과 잘 어울린다는 것. 만두가 술과 잘 어울린다는 말은 꼭 안주로서 좋기만 하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그 이후에 스스로 깨달은 바 만둣국은 해장에도 탁월하다.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도 만두, 술을 깰 때도 만두라는 얘기다. 만두 만드는 방식은 집집마다 계절마다 다르다. 가장 흔한 고기만두, 김치만두가 있고 당면을 넣은 잡채만두, 새우를 넣은 새우만두, 여름이면 쉽게 상하지 않는 재료를 볶아 넣은 편수만두 등이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두는 고기, 두부, 김치, 숙주, 부추, 당면 등이 골고루 들어간 정통 만두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똑같이 만든다고 만드는데도 매번 만두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재료의 양을 저울로 계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돼지고기의 기름 함량이나 김치의 익은 정도가 달라 그럴 수도 있다. 만두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모여 만들어야 한다. 왕짱구 분식의 부부처럼 누구는 빚고 누구는 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만두에는 잔치의 분위기가 배어 있다.
빚어놓은 만두 모양만 봐도 마치 식구들이 한 방에 가득 모여 있는 느낌이 든다. 만두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빚어 갓 쪄낸 게 제일 맛있다. 만들기 번거로운 만두를 굳이 만들어 먹는 재미도 여기에 있다. 찐만두가 질리면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되고, 구운 만두가 질리면 만둣국을 끓여 먹으면 된다. 나는 해장이 좋은 만둣국을 끓이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어쩌면 다들 아는 비법일지 모르겠다. 평소에 식사로 먹을 만둣국을 끓일 때는 멸치로 맛국물을 내지만, 해장 만둣국을 끓일 때는 공을 들여 소고기 양지나 사태를 덩어리째 넣고 푹푹 끓여 맛국물을 낸다. 그러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시기엔 미리 소고기로 국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산으로 들러다니며 야외 술자리가 많은 봄, 가을이나 이런저런 모임이 많은 겨울철 연말 연시, 무더위에 술 먹고 몸 축 가는 여름 등 1년 사시사철 틈틈이 만두를 빚어 놓고 소고기 국물을 끓여 놓는다. 그렇게 해두면 안주든 해장이든 걱정할 일이 없다. 끓여 놓은 국물은 차갑게 식혀 동동 뜬 기름기를 걷어내고 냉장고에 넣어둔다. 그리고 건진 소고기 덩어리는 실처럼 가늘게 찢어 매운 고춧가루와 참기름과 파를 넣어 무쳐 냉장고에 넣어둔다. 그렇게 하면 다 된 것이다. 이제 해장 만둣국을 끓이는 건 라면 끓이기보다 쉽다. 뚝배기에 맑은 소고기 국물을 넣고 끓이다 만두를 넣고, 만두가 익으면 매운 고춧가루에 버무린 소고기 고명을 넉넉히 얹는다. 그냥 먹어도 되지만 나는 국자로 만두를 눌러 대충 터뜨려 먹을 때도 많다. 참 뜨겁고 맵고 맛있다. 먹고 난 뒤에도 든든함이 오래 간다. 때로는 내가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해장 만둣국이 먹고 싶어 술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적당히 고요하고 적당히 필요한 강아지 풀 같은 기분을 맛보기 위해 좀처럼 하지 않던 공부를 몰아서 하고 저녁에 도서관을 나서던 그 봄처럼. 왕짱구 분식은 없어진 지 오래이다. 지금은 70대가 되었을 그들 부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래전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 선배들은 또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고작 나보다 2살밖에 많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 내 눈에는 모르는 게 없어 보였던, 잘 빚은 만두처럼 적당히 미끈하고 적당히 쫀득했던 그들은. 김밥은 너그러운 음식이다. 김과 밥만 있으면 나머지 재료는 무엇이어도 상관없다. 김밥은 아름다운 음식이다. 재료의 색깔만 잘 맞추면 이보다 어여쁜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김밥에는 꽃놀이와 나들이의 유혹이 배어 있는지 모른다. 지참하기 간단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꽃밭을 닮아서. 김밥을 파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널린 요즘 세대들에겐 어떨지 모르지만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김밥은 1년에 2번 소풍날만 먹는 별식이었다. 소풍날 아침엔 김밥 많은 고소한 냄새에 저절로 잠이 깨곤 했다. 그러면 곧바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물부터 마시고 먹으라고 잔소리를 해도 늘 김밥 꼬투리부터 먼저 집어 입에 넣었다. 금방 말아놓은 데다 속재료가 듬뿍 든 김밥 꼬투리의 황홀한 맛은 뭐라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툭하면 집에서 김밥을 말아 먹는다. 아무리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김과 밥만 빼고 속재료를 각양각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은 단무지, 달걀, 시금치, 당근, 우엉 등이 들어간 고전적인 스타일의 정통 김밥이다. 이런 김밥이 맛도 담백하고 색도 가장 선명하다. 만두도 정통, 김밥도 정통이 좋다. 그러나 모든 재료를 구색 맞춰 늘 준비해 두긴 어렵다. 그래서 단무지가 없으면 김치를 넣고 시금치가 비쌀 땐 오이로 대체한다. 우엉조림이 번거로우면 표고버섯이나 유부를 간장에 졸여 넣고 간편하게 햄이나 어묵을 넣을 때도 있고 옛날 생각이 나면 독특한 향을 내는 싸구려 소시지를 넣기도 한다. 곧바로 먹을 김밥엔 샐러드를 넣어도 좋고 이것저것 다 귀찮은 날엔 충무김밥처럼 김을 4등분해 밥만 넣고 손가락 크기로 말아 깍두기나 열무김치를 곁들여 먹거나 젓갈이나 장아찌를 얹어 먹는다. 특히 어리굴젓과 삭힌 고추장아찌가 손가락 김밥과 잘 어울린다. 가끔은 김밥을 썰지 않고 통으로 들고 먹는 것도 좋아한다. 내게 김밥을 썰지 않고 그냥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려준, 아니, 직접 보여준 사람은 숙모였다. 친척들끼리 나들이를 갔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아마 7살이나 8살쯤이었을 것이다. 그 숙모는 보기 드물게 아름답고 키가 크고 날씬한 분이었는데 다른 여자 친척들의 시기 섞인 험담에 따르면 공부가 짧아 시집 올 땐 한글도 못 깨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삼촌이 결혼하고 나서 밤마다 숙모에게 한글을 가르쳐 떼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풀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각자 집에서 마련해온 음식을 펼쳤을 때 알록달록 화려한 도시락들 사이에 거무쭉쭉한 도시락이 하나 놓였다. 그 숙모가 김밥을 썰지 않고 그대로 담아와 둥글게 말린 김밥의 등이 시커멓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썰지 않은 김밥을 어찌 먹겠느냐는 사람들의 쑥덕거림에 그 숙모는 태연하게 말했다. 제가 먹을 테니 걱정들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싸온 도시락에서 김밥 한 덩이를 꺼내 들고 먹기 시작했다. 남자 어른들 보기 민망하게 저게 무슨 꼴이냐며 여자 어른들은 남몰래 혀를 쩌쩌 찼지만 나는 썰지도 않아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숙모의 통김밥이 왜 그리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것도 딱 그 숙모처럼 양손으로 움켜쥐고 한 입씩 크게 잘라 먹는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여자 어른들은 자기들이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 하지 왜 남자 어른들 보기 민망하다고 남자들의 눈을 경유해 말했던 것일까? 자기들도 그렇게 먹고 싶은데 차마 못 그러니까 분해서 그랬던 것일까? 그로부터 몇 년 뒤 그 숙모와 삼촌은 이혼을 했는데 여자 친척들의 쑥덕거림에 의하면 그 숙모가 춤바람이 났다든가 했다는 것이다. 숙모가 삼촌에게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고 애원했다지만 삼촌의 의지보다 그 숙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여자 친척들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해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고 말았다. 그 후로 나는 그 숙모를 본 적이 없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내가 김밥을 통으로 들고 먹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숙모도 그녀가 들고 먹던 통김밥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30살이나 31살쯤이었을 때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부쩍 친해진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정치범으로 잡혀가 모진 고문을 겪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다고 했다. 그 사건은 나도 대학 때 들어 알고 있던 사건으로 독재 시절의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의 피해 당사자를 만나고 보니 놀랍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다. 그 친구는 매력적인 생김새에 키도 크고 늘씬한 데다 공부도 짧지 않았다. 그 친구와 나는 자주 만나 술을 마셨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어느 봄날, 그 친구와 또 다른 몇몇 친구들이 충동적으로 그 친구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기로 한 적이 있었다. 경기도 북쪽 외곽에 있는 공원 묘지였다. 무덤은 잘 손질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굽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서 정겹게 무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햇살을 받으며 무덤에 기대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문득 뭔가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이 읍내까지 걸어가 막걸리와 김밥을 사왔다. 한 친구가 김밥을 뜯어보더니 큰일 난 듯이 외쳤다. 어떻게? 김밥을 안 썰고 그냥 가져왔어. 그러자 그 친구가 태연하게 말했다. 일부러 그냥 달라고 했어. 그렇게 먹는 게 더 맛있어서. 우리는 그 친구 아버님께 술을 한 잔 올리고 굽은 소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머슴들처럼 한 손에는 막걸리 통을 다른 손에는 통김밥을 들고 마시고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냐고 그 친구가 물었는데 정말 그랬다. 손에 쥐고 커다랗게 베물어 먹는 김밥은 더 풍성하고 야생적인 맛이 났다. 다만 앞니가 심하게 부정교합인 한 친구만은 김밥을 어금니로 물어뜯느라 매우 흉하고 정신사나운 꼴을 보였다. 그때 나는 그 숙모를 생각했고 예쁘고 늘씬한 여성들은 모두 김밥을 통으로 먹는가 의아해했다. 그 친구와 나는 몇 가지 일로 사이가 틀어져 이제는 서로 만나지 않게 되었는데 그 후 어느 날 나는 다시금 의아해졌다. 나는 김밥을 통으로 먹는 여자들과는 인연이 끊기는 운명인가. 원고 마감이 코앞에 닥쳐 꼼짝없이 글을 써야 하는 날이면 나는 엄숙한 마음으로 목욕제기를 하는 대신 김밥을 만다. 이때 조금 신경 써서 속재료가 각기 다르게 세 종류의 김밥을 만다. 이렇게 해두면 끼니 걱정 없이 삼시세 때 각기 다른 김밥을 먹으며 글에만 집중할 수 있다. 컴퓨터 옆에 놓고 먹기도 하고 오면 가면 집어 먹기도 한다. 아침은 샐러드 김밥을 먹는다. 우선 삶은 달걀, 크래미, 오이, 양파, 양상추 등을 마요네즈에 빡빡하게 버무린다. 그리고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샌드위치 햄을 2장 펼치고 그 위에 샐러드를 넉넉히 얹어 만다. 샌드위치 햄이 칸막이 역할을 해
밥이 샐러드와 섞여 축축해지는 걸 막아준다. 그래도 샐러드 김밥은 가급적 빨리 먹는 게 좋다. 그러니 아침에 신선할 때 바로 먹는 것이다. 점심엔 두툼한 달걀말이가 든 고전적인 김밥을 먹는다. 김밥에 넣는 달걀말이에도 야채를 다져 넣으면 좋다. 당근, 양파, 브로콜리 등 냉장고에 있는 아무 야채나 넣어도 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오직 파만 듬뿍 다져 넣은 파 달걀말이다. 온갖 야채를 넣은 볶음밥보다 오로지 파만 듬뿍 넣은 중국식 파볶음밥을 좋아하는 이치와 같다. 단무지, 당근볶음, 시금치, 우엉조림에 두툼하게 썬 파 달걀말이를 넣고 김밥을 말아두면 한참 놔두었다 먹어도 향긋하고 달콤한 파 맛이 은근하여 맛있다. 저녁엔 좀 매콤하고 짭짤한 자극적인 김밥을 먹는다. 지리멸과 매운 고추를 볶아 넣은 멸치김밥이 제격이지만 그게 아니면 오징어채 무침이나 무말랭이 무침같이 맵고 물기 없는 반찬을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매운 게 싫을 땐 짭짤하고 고소한 장조림 김밥도 괜찮다. 보통 김밥은 밥의 밑간을 참기름, 소금, 깨로 하는데 장조림 김밥을 만들 땐 버터를 넣는다. 나머지 속재료를 똑같이 넣고 소고기 장조림만 추가하면 된다. 버터 맛과 장조림 맛이 어울려 어린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갖가지 김밥을 말아 놓았다고 해서 그리 엄청 잘 써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글을 쓰다 배고프고 우울해져 다 때려치우는 자포자기 사태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 그게 어딘가. 어쨌든 김밥은 착하다.